우리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춘천물포럼 댐과 지역사회의 일환인 세션 7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수변 완충 지역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세션에는 그 세 편의 주제가 발제되고요. 또한 아울러서 저 포함 6명의 그 토론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제는 세 분이 하시다 보니까 한 20분 내외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수변 완충지대 조성 원칙과 방향이란 주제로 주식회사 에코NGO 조형진 대표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에코NGO의 조용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수변 완충지대 조성 원칙과 방향입니다. 본 발표의 내용은 지난달에 완료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한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구역 홍수터 수변 완충 기능 증진 방안 연구 계획의 결과를 일부 요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 및 목적으로 현재 국내의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드리고요. 수변 완충지대의 그 다음으로 수변 완충지대 현황으로 정의와 현 낙동강 수계의 실제 사례 실태를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수변 완충지대 구축 기술의 방향성을 국내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MBS 기반의 기법 등을 이용한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위생관리 측면에서 정부에서 하천을 바라봤습니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입되고 따라서 수질과 수생태계 관리 분야가 좀 대두가 되었고요. 현재는 2018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서 담당하던 수량, 수질, 재해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물관리 1원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물관리 시대가 도래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었습니다. 물환경 관리 방향은 과거에 이화학적 요인의 중심에서 생물학적 요인, 그 물리적 서식 환경, 친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비전을 보시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목표는 건전한 물순환의 달성입니다. 그래서 3대의 기본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발표 자료가 잘 안 보이는 위치로 되어 있네요. 아니면 무선 마이크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과 미래 세대의 물이용 보장, 그 기후 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으로 3대 혁신 정책 및 6대 분야의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요.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해상도가 좀 글씨가 제가 이미지를 좀 낮은 이미지를 써서 해상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좀. 예, 오염물 우선 물환경 그 자연성 회복의 제1대 과제 전략을 보면 오염물 관리를 위한 그 목표 수질 달성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지하수 보존 관리, 다음으로 하천 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다음으로 수변 공간의 관리 체계의 정비 및 물 문화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저희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 생물학적 요인과 생물의 서식 환경, 친수 요인 특히 그 하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현재의 니즈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니즈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 경관 등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같이 고려해서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3차 강우 유출 비점오염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그 점차 증가하는 비점오염원, 이전에는 점오염원 관리에 매우 집중을 했던 반면에 그 부분이 이제는 비점오염 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따라서 도로, 건물 등의 불투수율을 감소시키고 전체 오염 물질의 22%를 차지하는 농지 양분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토지의 그 강우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들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토지 피복 유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바꾸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 목표는 현재 전체의 5% 정도의 그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토지계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약 4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역별로 전체 수계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 오른쪽 그래프고요. 여기에 지금 맨 위에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약간 보이시는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이제 낙동강 수계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금인데요. 물금 치수구 쪽에서의 수질을 분석했을 경우 다른 수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게 낙동강 현재의 실태입니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수변 생태구역의 적용에 필요한 대책만 좀 모아봤는데요. 하천 인접 지역의 홍수터 확대,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수량, 수질, 수생태계 통합 관리, 하천 자연성의 회복, MBS 기반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수변 생태구역의 비점오염 관리 등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과제, 왼쪽이 이제 과제 번호하고 과제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천 인접 지역의 홍수터를 확대하는 것이 있고요. 제네지 홍수터의 복원과 천변 저류지의 조성, 하천 둔치부 인공습지의 조성이 있고요. 물순환 관리체계 마련으로 제네지를 MBS 기반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는 확대하고 제외지, 제네지를 연계하는 블루그린 네트워크 강화. 다음으로 유역관리 지표수, 지하수, 연계 및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네지 그린 인프라 및 저영양 개발 기법 적용, 수변 생태구역의 저류 및 친수 공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여기 보시면 주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MBS 기반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생태구역하고 하천 점령 허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 좀 나열이 되고 있고요. 또 좀 하천의 연속성 확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하나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변 완충지대의 현황을 낙동강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수변 완충지대는 문헌상 국내에서의 문헌상을 보시면 수변 완충지대는 지형적으로 하천에 인접하고 있는 띠 형태의 경관 생태적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토양 및 동식물 등 생태 시스템을 포함하는 수역과 유역의 전지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런 수변 완충지대는 그 하천구역 및 수변구역 안에 존재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하천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방을 포함하여 둔치 그러니까 저수로 쪽입니다. 이 하천구역을 이제 제방 이쪽 사면을 포함해서 이제 하천구역이라 하고요. 하천법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법을 보면은 수변구역을 지정 범위는 각 수계별로 다르지만 낙동강에서는 댐 상류 지역 중 일정한 거리 이내 지역 및 유입줄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네지죠. 정하고 있고요. 물환경 보존법에서는 수변 생태 구역을 하천, 호수 등의 물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 습지 및 수변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아까 수변 완충지대 정의에 따르면 제방이 없는 경우는 그 농경지 바로 끝나는 지점부터 그 저수로까지의 곳을 수변 완충지대로 보고 있고요. 제방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 제방이 없는 경우와 같이 둔치부 쪽에 그 저수 호안과 인접한 부분과 또 제네지 부분에서는 농경지로부터 일정 거리 지역에서부터 완충을 할 수 있는 지역. 여기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제 저수로가 있습니다. 저수로, 농수로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저수로까지를 수변 완충 지대로 보고 있어서 하천법, 낙동강 수계법, 물환경 보존법에 따른 모든 지역이 전이되는 이 수변 완충 지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토지 매수를 하고 있는 수질 비전오염 저감을 위해서 이 토지 매수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역청마다 토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 매수를 하고 있는 그 범위까지도 다 수변 완충지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달에 끝난 용역의 범위를 보시면 그 창녕보로부터 이제 물금 치수부까지의 그 본류 구간이 있고요, 낙동강. 그곳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낙동강 본류에 유입되는 3개의 큰 지류가 있습니다. 그 지류 중에서 국가하천 구간만 대상으로 했고요. 환강, 남강, 밀양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매수를 수변 생태 벨트를 위해서 이제 토지 매수를 하는데요. 토지 매수를 하기 위한 범위가 그 지류 같은 경우에는 제네지로부터 200m, 본류 같은 경우에는 제방으로부터 제네지가 300m를 버퍼존으로 해서 수변 완충 지대로 보는 것이죠. 그런 지대로 봐서 이제 집중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의 공간 이용 형태를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토지 기회로 발생되는 비조모험이 43%를 육박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 하천구역의 토지 공간, 그러니까 공간 이용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 이용을 이제 현장 답사와 원격 탐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남지 수변 공원을 봤습니다. 창녕 낙동강 유체단지가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이 다 제외지 쪽에 이제 유체단지인데요. 유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종들도 심고 또 때에 따라서 이벤트성으로 다양한 초하루를 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비료를 물론 이제 친환경적인 비료를 쓰고 있고요. 그런 비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현수막에 걸려서 걸리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넓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제외지 내지 제내지를 보시면 여기 자세히 안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농공단지고요. 여기는 지금 남지읍입니다. 음집이 매우 넓게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남지 수변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뉴욕 집수구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이 지역이 다 집수구역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제 강우 유출이 돼서 이제 본류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여기 범내에 표현되는 여기 주거지역이나 지금 약간 연두색으로 밝게 보이는 게 주거지역이고요.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농경지역도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다 농경지역입니다. 여기 항공사진으로 보이시는 약간 짙은 색의 부분들이 이제 산림 쪽이고요. 일부 남지 수변공원이 이제 생태계 연속성이 이제 산림하고 연속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조차도 이제 큰 제방으로 막혀 있고요. 이런 남지 수변공원을 보셨는데요. 이런 남지 수변공원은 저희 과업 범위, 이전 과업의 과업 범위로부터 과업 범위에 이제 27지역이나 있습니다. 전체 토지의 피복의 한 20,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이름으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문화 생태 관련된 공원이 있고요. 2개의 공원이 있고, 문화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수변공원, 그 다음에 자연공원이라고 되는데, 현재 가보시면 생태공원들은 자연천이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홍수터 넓은 둔치를 이제 자연천이 기법을 도용해서 최소한의 노력만 투입해서 좀 공원을 조성한 사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설물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지 생태 수변공원처럼 이제 유체 단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남강이나 환강, 특히 남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곳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장이나 그런 걸 좀 유치해서 주민들의 문화, 체육 이런 공간으로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유역청에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 공간을 이제 범위를 면적을 봤을 때 하천구역 내 시가지 건조 지역이 3에서 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그런 공원들이 조성됨에 따라서 전체 그 구간을 봤을 때 3에서 6%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 지역은 3에서 21%인데 이거는 그 뭐 유채단지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하천 구역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천 구역을 보통 그 공개되어 있는 하천 구역은 제네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과업을 하면서 정확히 좀 잘라냈어요. 이쪽이 제네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지만 공간을 봤을 때의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저모임을 5% 저감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공간만 좀 줄여 나가도 충분히 그것이 달성이 될 수 있다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낙동강 이제 명내 강변공원의 토지계 발생 부하량을 그럼 어떤지 한번 봤는데요. 연평균 발생 부하량 단위를 이용한 연평균 발생 부하량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토지계 원 단위를 이용해서 산정을 해봤고요.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제네지와 제외지가 전체 BOD, TNTP의 양이 거의 같습니다. 제네지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제외지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토지계 발생 부하량이 높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둔치 내 산림지역 및 습지의 발생 부하량은 총량 대비 약 0.2%, 4% 정도만 기여를 하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다음으로 수변 완충지대 구축 기술과 방향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 실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 정책 과제에서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그 구축 기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하고 지금 짧은 시간에 다룰 수도 없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솔직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통해서 이제 얇게나마 알았던 내용들이나 또 과제에 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변 완충지대의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연 기반 해법은 아시다시피 기술 의존적인 규정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 본연의 잠재성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건 없고요. 현재 계속 20년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해왔던 하천 정비 기술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그것들을 보전 복원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이 수변 완충지대 기반 자연 기반 해법의 키워드입니다. MBS 기반의 수변 완충지대 구축 기술은 하천 구역과 수변 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가지도록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변 완충지대의 효과를 보시면 물순환, 비저모임 저감, 그 다음에 그 문화적 효과, 생태 순학적 효과, 기후변화 적응 효과 등이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그 냉수종인 송어의 서식과 농업 비저모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MBS 기반으로 수변 완충지대를 지금 이렇게 제시한 국외 사례입니다. 국외 사례 보면은 송어가 지나가는 이게 저수로가 있고요. 왼쪽에 다 이게 농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변 완충지대를 조성을 하고 이제 강우 유출로 해서 비저모임이 발생하는 것들을 완충을 버퍼존에서 완충을 하고 이제 성어의 서식처를 보존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MBS를 하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지금 운영이 되는 사례입니다. MBS 기반은 또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변 완충지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요. 전에는 그린 네트워크가 스티핑 스톤 방식으로 섬들과 녹지의 섬들을 연결한 방식이었다면 그 블루그린 네트워크가 녹지도 이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물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연계하는 방식인데요. 녹지 내에 다양한 물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인공 습지 및 침투 도랑, 식생수로 등과 다양한 연결해서 그동안 둔치에 단순하게 식재를 하는 거에 멈췄다면 그냥 철새나 여러 가지 동물들 서식처의 스태핑 스톤으로 거쳐가는 녹지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그 녹지 내 사이사이에 이런 물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습지를 조성하고
수면 완충지대 이제 비지에는 수면 완충지대 생태 수문학적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해서 활용한 자연 기반 솔루션이며 생태학적, 수문학적 가치 보호와 기후 변화, 영향 해결하기 위한 탄력적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수면 완충지대의 이제 기능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버퍼존의 그 범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길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보시는 것 같은 수면 완충대라 볼 수 있고요. 수면 생태 벨트 지역 내에 식물과 미생물, 토양, 다양한 환경 기능의 여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기후변화 적용 대책에 나와 있던 과제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적용 위치가 다음과 같이 저수부, 둔치, 제네지로 나눴고요. 주요 기능들을 나열한 겁니다. 지하 흐름은 비저오염 저감에 효율적이며 탄소 수분, 당연히 탄소 흡수 기능, 블루그린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두 개가 좀 더 효율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수변 완충지대는 MBS 기반의 수자원, 물 안전, 물환경, 물과 생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일 기법, 그동안에 진행됐던 하천 정비 기법에서 단일 기법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이 지속 가능성이 높도록 적용하는 겁니다. 이때 그 각자의 그 하천 정비 기법들을 창의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창의적이면서 생태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런 하천 정비 세부 기술 요소는 요소가 있어야만 하천 정비가 가능했죠. MBS도 이런 하천 정비의 설계나 이런 기술적인 실제 소재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MBS는 그냥 이론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국외 사례가 아니라 국내의 시범 사례를 통해서 장단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그런 과제들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 각 호소 또는 하천 유역별로 적합한 데이터가 모이고 실제 적용한 데이터가 모이고 그에 따른 MBS 기반이 이제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MBS 기반의 하천 정비 확산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세부 설계 기준 마련과 적용 사례에 대한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진 등은 현재 왜 넣었냐면요. 이 사진은 현재 독일의 사례인데 재해 부분도 아무리 그 MBS 기반이 좋다고 하지만 재해가 그 치수적인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MBS 기반도 확산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첨부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주제는 보니까 수변 완충지대 조성 방향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방향과 키워드가 확 나오네요. 그죠? MBS 기반의 블루그린 네트워크라고 키워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그 낙동강 통합 물환경 수변 완충 구역 조성 연구 사례. 앞서 그 조영진 박사께서 발표한 그 조성 원칙과 필요성 방향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실제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발표는 K워터 환경본부 물환경계획처 김세근 차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워터 물환경계획처에 근무하는 김세근 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수변 완충 구역에 대해서 그런 기본 방향과 그런 기술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를 실제로 낙동강 수계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런 연구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이고요. 저희가 먼저 어떻게 이렇게 현황 조사를 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성안을 제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저희가 낙동강 수계 위에서 진행한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구역 홍수터 수변 완충 기능 증진 방안 연구 일환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시행된 배경은 과거 하천 전면 허가에 있어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좀 약간 소외되었다라는 판단하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 이에 대해서
전 수계가 넓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고 유역의 특성과 유역의 형태가 수질 영향에 끼친다고 보고 본류 및 지류 하천의 맞춤형 유역을 연기한 하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수질, 수질 건강성, 치수 안정성을 고려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각각의 지점에 맞는 조성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 구역은 낙동강 본류의 합천 창녕로부터 물금, 그다음에 국가하천 지류인 밀양강, 황강, 남강이 되겠고요. 폭으로는 본류에서 300m, 본류 유입 지류에서는 200m 폭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하천 구역과 소변 구역 이렇게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황 조사는 저희가 먼저는 항공 촬영 영상본에 대해서 2019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하고 실제로 과업 시기에 있어서 어떻게 주요 지역들이 변화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구역은 한강 상류의 지역인데요. 2019년도에는 별다른 이제 없었는데 작년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공무원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그다음에 과거에는 경작지였던 것들이 훼손지로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낙동강 전체적으로 수질이 어떻고 목표 수질 달성도라든지 생태계 현황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물항의 측정망이라든지 환경부에 조사하시는 건강성 그런 걸 가지고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목표 수질 달성은 대체로 되고 있으나 하루로 갈수록 TP 달성이 좀 미달성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과업을 하면서 전체 과학 구간에 대해서 수리적 안정성을 사전에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적 부분도 고려를 하였고요. 더불어 물리적인 하천 교란의 그런 여부도 향후에 저희가 대상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선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계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외지, 제내지, 그다음에 제방에 대해서 각각의 지형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육력화 단계, 연결술의 통문 여부라든지 제방의 방향과 그다음에 그 각도, 그다음에 토지 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속성으로 평가를 실시해 봤습니다. 후보지 선정 부분입니다. 이제 앞서서 현황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이제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GIS 분석을 통해서 해상 구간을 작게 그리고 제내지와 제외지를 구분해서 소 단위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구분하게 됩니다. 약 2천여 개의 소 단위가 저희들이 이제 형성되게 되고요. 각각의 이 단위에 따라서 이제 분석 항목, 평가 항목을 저희들이 정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는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 토지 매수 같은 경우 오염 총량이 많은 새 유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저희는 유역 통합형으로 해서 이제 보존의 가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내지와 제외지의 그런 연계성이 또 덧보탤 수 있는지 등을 토대로 해서 시범 사업 후보지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항목은 저희들이 보시면 제내지와 크게 제외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각각의 수생태계, 수질, 수리수문 부분 등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생태계에 대해서도 보존 가치가 있는 내륙 습지라든지 그다음에 생태적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서식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수질 같은 경우도 경작지나 이런 오염원들의 발생 여지가 높을 때 우선 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수문 부분도 심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유입하천부터 해서 경작지, 습지, 멸종위기종 현황, 문화체육시설, 인공공원, 연계 가는 녹지, 보호지역 상수원과의 수역과의 거리 등
저희들이 16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어서 현장 답사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과 이제 10월, 11월에 거쳐서 저희들이 대상했던 그 구역에 잠정적으로 정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압축한 것이 저희들이 한 10개소를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 4개소, 지류 3개 지류에 각각 2개소씩 해서 총 10개소를 좀 압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이제 토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5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2개소, 환강에 이제 1개, 남강에 1개, 밀양강 1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선정한 지역이 공교롭게 대부분 다 기존에 강구형 공원들이 조성된 지역들이 많았고 또 각각의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어느 지역은 수질 쪽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어느 지역은 약간 치수적인 부분, 수리적인 부분, 어느 지역은 생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각각을 보시면 낙동강 그 2번 지점은 그 인근에 명례 강비원 공원이 이제 위치하고 있었고요. 대부분 다 이제 경작지가 있었고 기타 토지가 위치되어 있는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요 빨간 요 선을 기준해서 제네제와 제외제에 대해서 각각 그냥 토지가 있고 이제 경작지가 있는 저 주변에 경작 활동을 해서 수질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겠다 판단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환강 합류부인데요. 합류부에는 여기가 환강이고 낙동강 본류인데 환강에서 들어오는 그 연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홍수터가 훼손이 되어 있던 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하천 쪽으로는 초지가 있고 안쪽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작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환강입니다. 환강은 여기에는 여기 율곡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여기는 저수부에 천변 습지가 약간 일부 존치가 있어서 이를 좀 활용해서 좀 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강입니다. 남강 지역도 여기는 의령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하천구역에 이제 골프장이 일단 친환경 관리를 한다는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잠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확실한 건 없지만 수질의 영향 우려가 이제 예상되는 지역으로 판단해서 저희의 대상지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강인데요. 밀양은 여기도 경작지가 주로 많이 있었고 낙동강 합류에 위치하고 있었고 기타 초지와 내륙 습지가 이제 하천부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 다 토지 이용이 있어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작지가 다 있었지만 이제 낙동강 이 지역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밀양강 같은 경우는 경작지가 되게 좀 넓게 분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강 합류부인 거기는 이제 홍수터가 훼손되어 있었고 환강에는 이제 기존의 하천 부지에 천변 습지가 발달되어 있었고 남강에서는 이제 골프장이 위치한 이런 좀 지역별로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각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관리 목표와 이제 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서 저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통합 물관리와 MBS 기반의 해법을 일단 제시해보자 저희 이렇게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 하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유속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하천 단면도 좀 다양하게 하고 둔치의 기능도 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변 생태 벨트도 좀 더 적용해보고 블루그린 네트워크, 그다음에 횡적 연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6개의 그런 방안을 갖고서 저희들이 적용하게 됩니다. 수변 완충 구역은 다 아시는 것처럼 물 순환이라든지 환경 경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가지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 가이드도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을 정의하고 다양한 물길과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 습지, 그다음에 토양 치환 등, 그다음에
다양한 다공성 소재, 그리고 기능성, 그다음에 지속성을 고려한 초본과 목본의 다층 구조,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생산 능력을 고려한 식조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개선을 위한 폭 설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이건 국외 사례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서 5개 시범 부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 기술을 각각 위치에 따라서 하천, 그다음에 하천 둔치부, 유역에 대해서 약 13가지 정도로 일단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압축을 했고요. 이를 저희들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저수부 쪽에는 이제 홍수터를 보관한다거나 허식치를 조성하거나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둔치부 같은 경우는 탄소 수입이라든지 인공 습지 둔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수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작지 부분에도 인공 습지를 이제 또 추가하거나 천변 저류지를 쟤네 부에다가 두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게 됩니다. 한 지점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낙동강 이제 항류에 명내 강변공원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유역의 경작지의 친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제 보시면 이제 홍수터 보건 부지도 주고, 제네지와 제외지를 연결하는 생태 수로, 제네지와 제외지 습지를 저희들이 제안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현재 이것을 이제 당장 실현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이 하천 부지, 요 제네지와 제외지를 연계해서 수변 완충 구역은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강 합류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터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수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네지와 제내외지의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네지와 제외지를 연결하는 생태 수로들을 추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방이 낙동강 기본적으로 사대강 사업 이후에 되게 요 하천 구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5m 이상의 좀 높은 제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생태하천 보건 요 생태 수로가 있는데, 여기가 기존에 있던 하천 습지 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생태 벨트 조정을 좀 이렇게 더 추가로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관 관찰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골프장이 있던 이제 남강 같은 경우는 요 골프장 부지를 향후에는 이제 홍수터라든지 습지 등을 넣고 이 주변에 수변 생태 벨트 구축으로 해서 건강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이제 공간 배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강 같은 경우는 경작지가 절반 이상 되었던 부지인데요. 여기는 유역 경작지의 비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금 중간에 홍수터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생태수로와 인공습지를 좀 경작지의 수질 개선 목적을 좀 두고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났을 때 기대 효과를 또 추가적으로 검토했는데요. 토지 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5개 부지에 대해서 한 30% 정도의 비점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단위에서 좀 비교가 됐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저희 현황 조사할 때 조사했던 생태적 연속성 부분도 단절됐던 부분에서도 좀 회복이 되고, 훼손되는 부지에서도 좀 개선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리적, 그다음에 앞에 물리적 그런 교란 부분도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향후에 저희 본 연구 과제는 이제 낙동강 환경청에서는 수변구역 관리 기본 계획에 아까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수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K워터 김세근 차장님 발표 감사했습니다. 보면 주제는 그 통합 물관리 차원의 수질, 치수 안정성, 생태성의 개선 차원의 그 수변 완충 구역의 시범지구 선정과 그에 따른 조성 사례를 갖다가 맞춤형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맞춤형 모델을 만들면서 그에 따른 개선 효과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자연성 기반 기술을 활용한 홍수 관리 시설 및 홍수 완충 공간 조성이란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 하천연구본부 지훈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훈입니다. 앞선 두 발표는 주로 낙동강 사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렸다면 저는 금강 사례를 기본으로 자연성 기반 기술을 활용한 홍수 완충 공간 조성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조영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던 그 사진하고 같은 사진입니다.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나 국지성 호우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라든지 LID라든지 모두 다 NBS 자연기반 해법 내에 속해 있는 기술들인데요. 이를 활용을 해서 원래 물순환 개선을 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과 그 다음에 이런 빈도는 매우 낮지만 한번 발생을 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홍수, 대규모 홍수의 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자연기반 해법은 그 한계, 적용 한계와 활용 목적을 달리해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재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의 빈도와 규모 증가로 인해서 이 수변 구역이 하천 수변 공간이 더 이상 인간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 특히 선도적으로 미 공병단의 ERDC라든지 노아라든지 네덜란드의 정부기관, 그다음에 영국의 기관들과 월드뱅크는 이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 안에서 이 Natural Nature Based Features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홍수 위험 관리를 위한 NNBF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관리를 위한 자연 기반 해법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사례를 조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게 바로 네덜란드의 룸 포 더 리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장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을 해서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함으로써 홍수 피해 저감과 그다음에 생태 서식처 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미적인 기능까지도 누리고자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홍수위 상승과 해수면 상승을 대비해서 이미 전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홍수관리 방법을 이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홍수터를 확장을 해서 생태적이고 친수적이고 심리적인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10년 동안 수행됐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네덜란드 안에서 30개 지점에 적용이 되었고요. 저수로 준설이라든지 제방 이설, 그다음에 저류지나 습지 조성, 홍수터 표고 저감 등의 총 8가지 방법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룸 포 더 리버 사업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40개 기관이 최근에 모여서 이 룸 포 더 리버 사업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최근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도 우리 국내의 자연기반 해법을 이용한 홍수관리시설, 홍수완충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러한 룸 포 더 리버 사업의 목적하고 유사한 다기능 홍수터 복원 사업을 위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대청댐 상류에서 용담댐 하류 구간을 대상으로 수변구역 매수토지 비율이 높은 재내지, 그러니까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재내지를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이 제방을 후퇴하거나 아니면 제방을 이설 혹은 제방의 일부를 오픈해서 극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하류에 부담되는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천 내의 수변구역은 수질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중점으로 했고 제방 외의 하천구역은 이제 홍수재 예방 위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탄소 흡수 기능이라든지 홍수 저류 기능, 그다음에 수질 정화 기능, 수생태 복원 기능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홍수터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자연기반 해법을 적극 도입을 해서 하천병 공간을 개선하고 그린블루 네트워크형 수변 생태벨트 병행 조성 관리 등을 고려를 해서 홍수터 조성 방안 수립과 적정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과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작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9개월 동안 수행을 했고요. 그 결과의 일부를 오늘 발표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용담댐 하류, 그다음에 대청댐 상류 구간에 그 긴 구간 내에서 어떤 사이트가 이 다기능 홍수터 보건 구간으로서 효율성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를 따져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있냐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정된 11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정밀조사와 수리 해석, 분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이 자연기반 해법에 특히 수변구역은 논이나 밭으로 활용됐던 땅을 매입을 해서 식재를 우선 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변구역으로 매입된 토지에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목본유 식생이 식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논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 범위를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개발되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3차원 지상 라이다 스캐닝 자료라든지 아니면 드론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오픈 드론 맵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매핑, 그다음에 이런 하도 또는 식생 패치의 분포 자체를 매핑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수치 모델링이나 어떤 수치 해석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 수집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여러 가지 GIS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나름 금강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 플랜이었지만 저희가 약간 일반화할 수 있는 단계를 수립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조영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기반 해법이 성공률이 높아지려면 우선적으로는 치수 안정성, 홍수 피해 저감 효과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주로 홍수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후보지의 우선순위를 평가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수변 생태벨트 조성이나 수변구역 조성의 원래 목적인 수환경 개선 효과, 그러니까 뭐 오염원 저감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단계로 설정을 했고, 이제 3단계는 최근에 에코리버 21이라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하천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도 물리구조 건강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천 지형학적 특성이라든지 생태 수리적 특성이라든지 물리구조 건강성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도 3단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1, 2, 3단계에서 고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타 정성적인 지표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지표, 그다음에 뭐 주민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 반영을 하고자 4단계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강구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8개 구간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진짜 사업으로 이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사이트가 어디냐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충청북도 영동군 장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제 제방이 있는 이 구간과 그다음에 저곡제 제방이 그 사이트가 합류부 사이트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 선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토지 매입 비용의 절감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동대제 구간은 매수 토지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미 수변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매수 토지 비율이 작년에 70% 가까이 됐고 최근에는 90%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선도 사업으로 우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구역 동대제 구간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서 이미 시범지역 조성 계획도도 나와 있는 상태이나 이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장동리 구간도 수변구역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재가 이루어진 구간과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이 마치 이렇게 패치 모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태에서 제방을 이설하거나 제방을 후퇴하는 케이스에 대한 수치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간이 전부 다 이제 식재가 되는 식생 패치 구간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이 홍수터에서 발생하는 흐름 특성이라든지 유사이송이라든지 하상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 저항 계수 산정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하도에서 조도 계수나 흐름 저항 계수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서 실무에서 많이 쓰던 차후 테이블이나 뭐 이런 현재 수리학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도 계수를 활용을 했는데 최근 식생의 흐름 저항 계수를 산정하는 연구는 이 식생의 물리적인 구조를 적극적으로 변수화해서 리프 에어리아 인덱스라든지 아니 목본유냐 초본유냐에 따라서 그 흐름 저항 계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식생이 하천에 존재했을 때 이게 홍수터에 존재하냐 하도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식생 패치가 어떤 레이아웃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식생 패치의 밀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초본유와의 혼합도는 어떠냐에 따라서 이 흐름 저항 계수는 상당히 큰 변동값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 안동 하천 실험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실규모 하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식생 패치의 배열을 다양하게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식생의 밀도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 수면 곡선을 직접 실규모 하도에서 계측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 피에조메타 형식의 시스템은 이 압력식 수위계의 수평 값을 제로 셋화하는 그런 특수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명 경사를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오차 내로 정확도를 높여서 수명 경사를 관측을 한 후에 그 수명 경사를 조도 계수나 흐름 저항 계수로 바로 환산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식생 그 패치 자체의 그 물리적인 특성을 끄집어내는 지상 라이다 값하고 실제로 식생이
식생의 참값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특성값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보존 개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연 기반 해법에 홍수 관리 시설이나 홍수 완충 공간을 조성하는 이 설계 기술이 고도화되고 실제 현장에 많이 적용이 되려면 과연 그러한 자연 기반 해법이 주는 개선 효과가 얼마만큼이냐에 대한 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원래 목적이었던 홍수 피해 저감 효과, 그 다음에 수환경 개선 효과, 오염물질 제거 효과에 대한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 수용 공간, 그러니까 홍수터가 넓어지는 그 공간을 먹곤류 식생하고 잘 배치를 해서 탄소 상쇄 수부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를 해왔습니다. 탄소 흡수율, 그러니까 식생의 탄소 흡수율은 주로 육상 식물일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탄소 흡수량에 대한 지표를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이제 수변 식생, 그러니까 버드나무와 같은 수변 식생의 경우에는 탄소 흡수율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육상 식물보다 매우 탄소 흡수율이 높다라는 정도의 연구 결과들만 제시되어 있고 이제 뚜렷한 그 토양과의 어떤 같이 융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탄소 흡수량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할 당시에는 한강 하구의 버드나무 군락 자료, 그러니까 그 케이스 스터디로 모니터링 했던 자료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장동리의 그 수변 구역이 탄소 상쇄 숲을 일부 조성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탄소 흡수 효과가 있느냐를 해석하는 데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염원 저감 같은 것도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개선 효과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터가 저만큼 확대된다고 했을 때 과연 홍수량의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아주 미비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극한의 홍수량의 어느 상당 부분을 감당하려고 저런 홍수 완충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방으로 막을 수 없었던 극한 홍수는 어딘가에 넘쳐서 홍수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그 피해 공간을 조금 더 완충 공간으로 유도해서 저희가 홍수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홍수 피해 저감 효과라든지 피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저희가 수변구역에는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매번 나는 구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원류돼서 넘쳐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하천구역으로 확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로 하도 내 분포하는 식생을 고려하고 홍수터 식생이 그 하도 식생하고 좀 연계되는 종으로 저희가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조영진 박사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기반 해법의 적용을 위해서 식생을 조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식생 밀도가 치수의 안전한 조건이냐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이미 제시가 된 건데 제방이 후퇴되는 제네지 방향의 구간에는 목본 식물 위주의 자연 기반 해법에 이런 존을 조성을 하고 제외지 하도 구간에 가까울수록 목본과 초본이 혼합되어 있는 식생을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기존에 제시했던 것과 약간 상충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하안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정교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리의 동대제의 최종 그 제방의 모습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강유업 환경청에 제시할 때는 제방을 완전히 이설하는 것과 제방의 상류의 일부 구간을 오픈하는 것, 그다음에 하류의 일부 구간을 오픈하는 것,
그다음에 제방의 일부 구간에 제방고를 낮춰서 타겟 빈도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 홍수가 원류하도록 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제안을 했고요. 아마도 이 홍수터가 완전히 이설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것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기성제가 보축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공간이 매수가 완료된 토지구역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홍수터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면 아마 제방을 완전히 이설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이러한 자연성 기반 기술의 홍수 피해 저감과 완충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이 홍수관리 시설과 홍수 완충 공간 연구개발 사업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이 홍수관리 시설 조성, 홍수 완충 공간 운영에 대한 설계 기술들이 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제방고를 일부 낮추는 오픈 레비, 놀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적용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운영 방식이 적용돼야 되는지를 안동하천 실험센터의 제방 실험 사이트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홍수관리 시설, 홍수 완충 공간을 실규모 사이즈로 조성을 해서 이 R&D를 수행하는 기간 내에 검증하는 그런 실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수변 완충 지역 조성은 이 홍수 피해 저감 효과에 중점을 둔과 동시에 보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다기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홍수터 복원 기초자료 조사와 수리, 수질, 생태 관점의 종합적 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 한국형 자연기반 해법의 활용 방안도 도출될 필요가 있고요. 이는 앞서 말씀하신 국내에 어떤 사업이 적용되었을 때 이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그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자연기반 해법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기능 개념이 보니까 탄소 흡수, 생태 기능, 홍수, 침수의 다기능이 되고요. 이런 거에 따른 극한 홍수 발생 시 홍수 저감이 아닌 피해 저감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에 따른 홍수터 복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상지하고 후보지 선정을 4단계에 걸쳐서 해주셨고요. 하여간 좋은 주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잠시 한 5분 정도 토론자 좌석 정리를 하고 5분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주제 발표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오늘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수변 완충 지역 조성 세션에 세 주제가 발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영진 대표이사님, 김세근 차장님, 지훈 박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토론을 통한 서로 의견 교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겠고요. 또한 이 자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어떤 결론에 이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토론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멘트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아울러서 코멘트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들이 답변에 할 게 있다면 답변도 또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전략으로 해서 제가 토론자 5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최흥식
건설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가 되겠고요. 강릉원주대학교 백중철 토목공학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워터 환경본부 물환경계획처 이영기 환경정책지원부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한국교통대학교 건설도시환경공학부 장창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강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물프롬 코리아 최충식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약 1시간 정도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분이 세 주제를 배경으로 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의견을 한 5분 내에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방청석에 몇 분 계시지만 필요하다면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 또한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좌석에 앉은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백중철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죠. 네, 강릉원주대학교 백승철입니다. 먼저 한 15년 이전부터 그 R&D가 이루어졌던 자연형 하천 개발에 대한 성과가 보이고 이것이 대하천까지 적용되는 그런 연구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세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홍수터 수변 완충 공간 조성은 그 조성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인위적인 유지관리가 최소화 되도록 조성이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재내지와 재외지를 연결하는 거 아마 새로운 시도가 되는데요. 국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역순으로 제 의견을 드리면은 처음에 자연형 기반 기술, MBS라고 하는데요. 홍수관리라는 주제를 명확히 하고 홍수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훈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단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 4단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이 홍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홍수 방어라는 목적으로 제방을 후퇴하고 홍수터를 확대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것이 아주 우수한 연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걱정되는 것이 이 홍수 방어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수 방어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하천의 준설을 얘기하는데 이미 홍수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는 준설은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배수 영향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요. 근데 횡방향으로 낮은 경사의 홍수터 단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홍수량의 피크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피크의 저감이 범람과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몇 센치의 저감이 돼도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도 상당히 잘 선정하셨는데 한 가지 코멘트 드리면은 장덕리 동대제 지역이 망곡도가 약 한 75도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망곡 내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망곡 내측은 홍수 시에 유사가 퇴적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방을 쌓기 이전에는 그쪽에 많이 퇴적되어 있었고 평상시에는 많이 수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방을 앞쪽으로 세우고 그 지역에 농경지로 개발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제방을 후퇴시킨다면은 현재 농경지에 있는 부분에 조성하는 목본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홍수 시에 몇 번의 홍수에 퇴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 정성적인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제방을 쌓기 이전에 뭐 우리나라 과거 사례 보면 뭐 조선하천 조서부터 여러 가지 오래된 책들이 있는데 개발 이전에 그쪽의 현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과거의 사례를 보고 개발 이후의 현황하고 비교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유서량 관점에서 재태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세근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낙동강 통합 물관리 수변환 중구역 조성 연구 사례인데요. 외국에서는 소하천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대하천에 적용한다는 그런 연구 성과라서 저도 높이 평가하는데요. 최종적인 표준 모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시설이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유지관리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밀양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 형태상 그 제네지를 연계해서 홍수도를 확대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외지 제네지까지 제방을 후퇴시키면서 연계를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시에 재태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 수로나 습지를 조성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몇 년 내에 다시 또 계속해서 재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행을 할 때는 제방을 후퇴한 다음에 뭐 1, 2년 정도 홍수를 겪으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지역의 지형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목적 중에서 비점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대하천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 소하천에서는 뭐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하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상하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위적인 조성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부분에서 대하천에서 일부 하천단면 변형하는 것은 홍수 위험도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조영진 박사님의 수변환 중구의 조성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점 오염은 저감이 주 목적이라고 그리고 방법은 MBS 기반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 사례에서 소하천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하천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토지 매수를 통해서 수변환 중지들을 확대하고 거기에 생태공원 조성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발 지역에 대해서 제방 축조 역사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도록 그런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단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자연 하천은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게 1, 2년 사이에 다시 원위치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수반돼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결론을 잘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세 주제에 대해서 코멘트 겸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우리 발제자께서는 5분의 내용을 다 듣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 답변보다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K-워터 유영기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K워터 물환경계획체 이영기 부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공사했기 때문에 발표해 주신 그 세 개 과제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좀 평상시 생각했던 거, 총괄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국가청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로 이게 하상이 하천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은 그 고수부지가 침수가 거의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특히 아까 그 연구 발표해 주신 낙동 같은 경우는 그 고수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하천 조정 효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수부지에 대한 어떤 그 지자체들의 이제 개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발표해 주신 어떤 수변 생태벨트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먼저 개발해서 선점한다면 어떤 하천 환경 오염 저감에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어떤 수변 생태벨트라든가 어떤 친환경적인 선정 개발 등이 오히려 하천의 관리를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좀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변 생태벨트 조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댐의 저수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 수변 생태벨트를 몇 군데 이제 시범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댐 저수구역을 사실 대상으로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제가 수변 생태벨트라 명명했지만 메스토지는 안 들어가고 저희 저수구역만 이용을 해서 제가 댐 건설 관리법에 의한 댐의 관리라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말씀되고 있는 이제 하천에 대한 수변 생태벨트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아마 금강청에서 많이 고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변 생태벨트는 이제 수계법에 의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이제 기금을 이용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의해서 이제 치수 안정성 쪽으로 이제 일반 회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각과 관련법과 이제 절차가 틀리게 되는데 어떤 걸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금강청에서 실제 고민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법이라든가 관련된 예산 등이 경계가 있어서 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수자공사 같은 경우는 댐 건설 관리법이 바뀌어서 댐 상류에 대해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댐 건설 관리법이니까 댐법에 의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격은 이제 물환경 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의 물환경 정책국 물환경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자원 정책국은 이제 댐 건설 관리법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절차상의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변 생태벨트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조속히 돼야 실제 사업을 하려고 됐을 때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수변 생태벨트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천 기본 계획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후에 이제 수변 생태벨트 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나는 그런 식으로 가야 전반적인 하천의 관리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지금 재내지 재외지를 연결해서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지금 사실 수변 생태벨트는 수계법에 나온 게 이제 메스토지를 이제 그렇게 조성한다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 메스토지는 이제 저희가 재내지 쪽에 이제 메스토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재내지와 재외지를 연결해서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한다는 거에 대한 사실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계법과 이제 하천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좀 별개지만 최근 이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사실 이행 과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좀 많이 실제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을 이행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벽에 의해서
어떤 저희 수자공사나 공단이나 이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그 규정에 미비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정비도 상당히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시급한 사항이다. 이런 부분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지자체의 그 고수부지 압력에 따른 개발 압력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수변벨트 조성에 대한 것이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법과 제도가 보면 하천기본계획이나 수계법, 댐법이 가지는 한계나 구분에 의해서 효율적인 제네지 제외집 통합의 수변벨트 조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또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창래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한국교통대학교 장창래입니다. 비점 오염 저감을 위한 수변 완충 지역의 어떤 조성, 그 원칙과 그 다음에 그 계획, 그 다음에 그 홍수 저감을 위한 그 수변 완천지대의 어떤 개념을 확대한 그 시범 사례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범 사례를 어떤 구체적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영진 박사님께서 그 수변 완충 지역의 어떤 조성 원칙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국내의 수변 완충지대의 어떤 기준을 좀 더 향후에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정하고, 또 이게 이 개념을 어떤 홍수도와 또 충돌하는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수변 완충지대를 고려한 수변 완충지대를 어떤 조성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련 법규를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실용화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할지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수변 완충 지역의 어떤 조성 원칙과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후 평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변 완충 지역을 조성을 했고 조성을 하고 나서 어떤 관리함에 있어서의 어떤 사후 평가 이 부분도 좀 향후에 연구가 되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김세근 차장님께서 그 낙동강 그 통합 물 관리를 위해서 수변 완충 구역 조성 사례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이제 K워터에서 그 댐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 완충 지역 어떤 조성 시범 사업들을 좀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을 이번에는 이제 그 낙동강 대하천으로 그 비점 오염 저감을 위해서 그 어떤 영역을 확대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는 그동안 많은 그 K워터의 그 사업을 통해서 검증이 된 방법으로서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도 그 일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대하천에서 어떤 사업을 적용을 하다 보니 그 수변 완충지대의 어떤 치수적 안정성이 검토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아까 그 백중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수리학적 안전성 검토를 할 때 어떤 유사, 어떤 하천의 어떤 지형 변화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항상 이것을 이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기서도 시범 사업을 수행할 때 이게 이제 어떤 법적 권고를 가지고 해야 될지 가령 이제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하천 그 기본 계획에 이걸 담아서 이걸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용을 할 때 그런 법적인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대하천이다 보니까 또는 제네지가 또 포함이 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토지 매수라든가 이런
방대한 사업비, 어떤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훈 박사님은 또 이제 대상지를 그 용담댐 하류죠. 그 장동리 동대제 구간을 어떤 실용화를 또 해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사업의 어떤 주체가 아마 명확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천 기본계획에서 아마 이걸 다뤄질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요 수변 완충 지역을 어떤 이 개념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하천의 어떤 제 내지에 이걸 적용을 또 함에 있어서 하도 식생과 또한 탐소조감 효과 분석을 또 시도를 하신 것이 매우 인상 깊었고요. 특히 이제 식생의 어떤 수리학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연구도 어떤 실규모 실험 하천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아까 백중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 내지에서 제 방곡부의 내측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업은 하도의 어떤 유사의 거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사의 거동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식생대이기 때문에 식생대에서의 퇴적과 식생이 없는 지역에서의 어떤 하상 침시, 그 다음에 유입구, 망곡부의 내측에서 흐름이 유입되는 유입구에서 폐색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해색이 또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것들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향후에 그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런 수리학적인 면밀한 검토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홍수 저감 효과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이런 것도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드론을 이용한 어떤 새로운 기법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도됐고 이런 기술들을 발굴을 했고 또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연구에 파급될 것 같아서 또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장창래 교수님, 수변안전 구역 조성에 대한 법과 제도의 검토 필요성, 그리고 사후 평가에 대한 검토 계획이라든지, 또한 아우러서 대상하천 대하천 적용에 따른 수리적 안정성의 검토와 유사 지형 변화 이런 것을 좀 검토해달라는 주문이고요. 특히 사업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가 우리 이영기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분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래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강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체계적으로 구성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별적인 발표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종합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수변 완충 지역을 조성함에 있어서 식생이 반드시 수목을 식재하거나 식생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식생이 수질 정화라든지 서식처 제공 그리고 나가서는 탄소 저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한 지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수 소통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홍수 저해에 대한 그런 문제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점에 있어서 지훈 박사님이 채택하신 새로운 기법들, 3차원 지상 레이더를 스캐닝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생의 영향을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정초 교수님 이미 지적하셨는데요. 하나의 사업지 안에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계획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요. 제 생각으로서는 어떤 지역에 특화된 어떤 목적을 부과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지를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일 사업지의 복잡한 다목적의
시설이나 조성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각 공간별로 아주 특화된 그러한 사업을 여러 곳에 이렇게 분포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민들 참여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주로 친수 기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수변 완충 지역 조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관점에서 수변 완충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 행적 연속성의 회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하천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종적, 수직적, 행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종적 구조는 상류로부터 하류까지의 어떤 연결성인데 이 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보철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실제로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수직적 구조는 하천수와 지하수의 관계인데 이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기술적인 개발이 시도되지 않고 있어서 추후에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행적 연속성인데 수로와 홍수터 사이의 연결성인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하고 있는 수변 완충 지역이 이러한 기능의 훌륭한 사업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적 연속성을 확보했을 때 생태계가 건강한 하천 생태계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하천의 행적 연속성이 파괴된 원인이 하천 정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방입니다. 제방에 의해서 제네지 부분의 과거의 홍수터 부분이 젖으로 완전히 차단된 문제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가 복담면 구조입니다. 그 제외지 쪽에서 복담면 구조에 의해서 고수부지 홍수터가 젖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수변 완충 지역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 흐름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단지 물 흐름이 제네지로부터 제외지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는 물이 전혀 제네지 쪽으로 홍수터로 넘어오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넘어오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양방향으로의 물 흐름이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문이라든지 제방에 있는 통문이라든지 연결수로의 어떤 연결수로에서 물 흐름의 양방의 물 흐름의 회복이 시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지형 연속성의 확보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하천에서 지금 현재 저수로 하상 침식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서 고수부지, 제네지의 표고와 물 수위, 저수로의 수위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홍수터 복원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네지의 그 홍수터 부분이 수변 완충 지역으로서 이제 복원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제네지 홍수터 부분은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유력화되어 있어서 어떻게든지 제 생각으로는 하천 인접부에 홍수터의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숙지로의 회복을 가능하면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있어서 다양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이 제네지 홍수터 부분들이 과거의 홍수터 부분들이 논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 제2의 습지로 그러니까 하나의 또 습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어떤 그 구태여 완전 자연적인 어떤 자연 식생이나 자연지로 복원이 아니고 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원 방안, 논의 어떤 친환경적인 경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변 완충 지역 조성에 따른 식생 도입은 필수적인데 홍수 영향도 검토하고요. 좀 다목적이 아닌 공간별로 특화된 계획을 좀 함이 어떠냐 하는 얘기고요. 주민 참여에 의한 친수 기능 계획에 대한 그 반영이라든지 관리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행적 연속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가지 큰 원칙, 물 흐름의 회복이라든지 지형의 연속성, 제네티 홍수터 복원에 따른 수변 완충 구역의 조성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물프롬 코리아 최충식 사무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몇 안 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서 교수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래도 중복돼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활동이 아무래도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이 세 개 주제와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어느 순간 우리가 인공습지란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한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천변이나 뭐 주변에 제외지, 제네지에 빗점 오염원 저감형 인공습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수변 생태벨트, 수변 완충 지역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저는 금강권역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금강권역에 빗점 오염원 저감 시설을 20군데를 다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이 기능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목적 기능인데, 빗점 오염원 저감형 습지면 오염원 저감의 기능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예산은 수계기금이라든가 뭐 K워터 기금으로 했습니다만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은 그 습지의 기능이 어떤 친수공간의 기능으로 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연못의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생태하시는 분들은 생태적으로 접근합니다만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생태적 기능이 되게 제약적이고, 그리고 그 생태벨트나 습지의 규모가 넓다 보니까 갈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뭐 그 습지의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유량이 없어서 오히려 지하수나 주변의 하천수를 유입해서 친수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유입수는 1급수, 2급수인데 방류수는 4급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빗점 오염원 저감형 습지를 하면 수질 오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제약적이다. 지금 K워터 추진한 수변 생태벨트 지역도 명칭은 바꿨습니다만 기존의 인공습지보다는 업그레이드 시킨 건 확실해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기능 역시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인이나 질소의 저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좀 좋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기존 사례에 대한 기존에 했던 하천변이나 주변에 빗점 저감형 인공습지나 그에 보는 지역사회의 시각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좀 더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물은 사실 오염원, 그러니까 인이나 질소를 분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하천이나 빗점 오염이 들어오면 인 질소는 토양 미생물이 처리하는 거고, 식물은 그걸 흡수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오면서 홍천강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제외지 지역이나 습지를 조성하게 되면,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나서 큰 비가 내리면 수많은 초본류 교목들이 다 고사당해요. 근데 얘들이 사실은 인을 흡수해서 몸에 담고 있으면 얘를 제거를 해야만이 오염 저감 효과가 있는데, 큰 비가 내리면 버드나무나 갈대나 많은 습지에 괴성시켰던 생물체들이 썩는단 말이죠. 다시 인을 환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게, 주변에 생태벨트를 조성해서 인공으로 식생을 조림한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해요. 그 지역사회에서 동원해서. 근데 이제 너무나 보면 원래 그 지역에서 서식했던 이게 자연회복 기반인데 서식했던 식물을 식지하는 게 아니고, 그건 풀이락이고 그걸 제거하고, 수질 정화 효과가 좋다는
잘 그 친숙하지 않은 식물들을 식재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지 관리도 어렵고 또 큰 비가 내리면 다시 또 이게 초분유래해서 댐으로 유입되는 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갈수기 때는 거길 또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유화식이 안 되니까 펌핑을 통해서 하천수에서 그 완충 지역의 습지에 물을 공급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평소일 때 잘 유지될 때는 괜찮은데 큰 비 내릴 때 갈수기 때 주변 그 생태벨트 완충 지역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천이나 주변의 습지를 보면 그냥 놔두면 식물이 서식 여건으로 그냥 놔두면 어느 식물인가 활착을 한단 말이죠. 그게 그 서식 여건에 가장 바람직한 식물일 텐데 우리는 그런 식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식물을 식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낙동강이나 주변에 이제 사업 추진하실 때 대조군이나 뭐 한 군데 정도는 그 식물 서식 여건만 조성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좀 모니터링을 해봐서 자연해법 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하는 것과 그대로 식물 서식 여건을 만들어 놓을 때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관리 방향인지 그 좀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틀의 그 수변 생태벨트 조성하면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대로 놔뒀을 때 거기에 서식하는 활착하는 식물들만 관리하면 비용도 적고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그 모니터링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보고 느낀 바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 생태벨트 조성에 따른 그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인질소가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했을 경우는 또 다시 인질소가 다시 환원되어서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한 아울러서 자생식물 식재가 필요한데 자생식물이 아닌 또 다른 식재 도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편한 점 같은 거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섯 분 토론 감사드리고요. 우선 혹시 우리 방청석에서 지금 토론한 내용과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이 토론 내용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세 분 발제자께서 이것이 꼭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질문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응답을 해야 되는 형식의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토론해 주신 내용에서 우리 세 분 발제자께서 그거에 상응하는 답변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각이 한 거를 논의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섯 분 토론자께서 얘기한 내용을 한번 본인의 생각을 같이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조영진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조영진입니다. 말씀 주신 것이 너무 공감이 되고요. 저도 모든 내용에 대해서 매우 좋은 답변을 주셔서요. 지금 적게 바빴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MBS 기반의 하천 정비가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하천 정비 내용들은 또 거기에 발생되는 하천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공간은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 또 지역 사회의 관계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MBS 하천 정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또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서 세부 설계 기준이나 관련 법령 또한 이와 관련된 국내 사례들을 좀 면밀하게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이 모두 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좀 인상 깊었던 게 과거 개발 과정까지 보셔야 된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이 갔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과거에는 어떻게 쓰여졌고 또 어떻게 횡적 연속성이 있었고 또 그런 생태적인
기능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에 대한 고민도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성 후에 관리 방안에 대한 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으로 앞으로 이 MBS 기반의 그 하천 정비가 확산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K워터 김세근 차장님. 예, 주신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K워터 입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에도 많이 살펴보고 또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의견 중에 이게 사후 관리, 유지 관리, 그에 따른 주민의 그 공감과 협력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주안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 관리라든지 하천 구역에 대한 주민 협력, 주민 참여에 기반한 그런 이제 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K워터 입장에서 또 물관리 공기업 입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의 지훈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토론자님들께서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격려와 숙제도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금강 같은 경우는 이제 만곡부 형태의 내측이기 때문에 이 퇴적 현상에 대한 검토가 매우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스터 플랜 중에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앞으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중에도 아마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광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일 사업지의 다목적 이제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고 공간별로 특화된 설계가 고려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횡적 연속성의 회복이라든지 홈스터 연결성을 위해서 횡적 그 복단면 형태의 기존의 횡적 형태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저는 홈스터의 횡적 경사를 다양화한다거나 아니면 경사가 있는 홈스터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세디멘테이션, 퇴적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존의 하천 하도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정밀하고 정교한 수리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수 저감 효과가 있을 거다. 피크치 저감은 반드시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사업 설계안이 나오면 반드시 후속적으로 따라야 되는 방안이라고 수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물관리가 통합되면서 상충되는 관련 법들에 대한 검토를 1년 전부터 수행을 해왔고요. 이 사업에서도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용역도 따로 수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천 구역이 다시 정의돼야 되는 문제도 안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 그다음에 하천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 개선이 뒤따르야지만이 이 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활착을 권고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해보고 싶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자연 활착되는 이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수문학적 조건에서
이 활착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개입이 최소화되고 자연적인 자연 기반 해법의 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 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냥 제가 마무리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그 세 분의 발제자도 중요하지만 5분이 제시해주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분의 발제가 있다고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제가 그 3가지 정도가 계속 마음에 들어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그 법과 제도, 그리고 수계법이나 하천법이나 댐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효과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우리가 향후 노력해서 또 다른 자리에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가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우리 발제자께서 제시해 주시지만은 조성 원칙과 그에 대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라고 얘기했지만은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울러서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현장, 지역사회에 기반한 그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하는 이런 3가지 정도 주제는 우리 그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향후 또 다른 기회가 있던 또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3분 발제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5분의 토론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오늘 댐과 지역사의 일환인 수변환충 지성, 죄송합니다.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수변환충 지역 조성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